네, 안녕하세요. 한국증권TV 아나운서 고유경입니다. 오늘은 김한철 연구원과 함께 2021년 마무리해보고요. 내년 2022년 어떤 업종이 좋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올해 안 좋았던 업종이 내년에 좋아질지, 그리고 올해 좋았던 업종이 내년에 또 좋을지 그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일단 좋았던 업종, 어떤 업종인가요? 이번 연도 생각하면은 가장 상승폭이 컸던, 하반기 들어서 상승폭이 컸던 종목은 당연히 위메이드잖아요. 그쵸. 그 업종은 게임 산업과 엔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21년에 가장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가장 안 좋았던 섹터라고 하면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가 되겠죠. 그 중에서 뭐 유통이나 항공 쪽이 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제 그런 업종들이 내년에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연도 좋았던 게임 산업이나 엔터 쪽도 역시 내년에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좋았던 거부터 짚어볼게요. 게임, 엔터 좋았는데 특히 게임이 너무 좋았죠. 그렇죠. 뭐 엔터주를 게임이나 엔터주를 생각할 때 이번에 가장 최근에 화두가 되었던 토픽이 바로 뭐 NFT나 그 다음에 이런 메타버스 관련해서 많이 엮였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전에 시장을 분석을 하면서 차트를 보시면 얘기할 건데 코스닥 코덱스 게임 산업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네. 코스닥 비해서 굉장히 상승폭이 크다. 이런 고점을 위해 돌파를 한 상태에서 추세적인 상승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도 현재 게임 관련주 중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하 뭐 위메이드가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밑에서 놀고 있지만 그 밑에 예하 종목들은 여전히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추세가 상승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전제가 깔리겠죠. 네. 자, 그러면 왜 내년에 게임 산업과 이런 엔터주들이 더 갈 수 있을까라는 분의 투자 포인트를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매크로적인 측면이 되겠죠. 첫 번째는 게임 업종이 지수 대비해서 상승폭이 큰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추세가 여전히 상승을 가져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게임 산업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위메이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위메이드가 우리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단순히 코인을 접목을 해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거다라는 부분도 있지만요. 제가 전에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위메이드는 단순 코인 회사가 아니라 우리 플랫폼 회사로 간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플랫폼을 만듦으로써 이 플랫폼 밑에 들어가 있는 그 게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게임들이 이번 연도에 100개 정도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시에는 이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플랫폼 IP들의 태동기라고 하죠. 갓 태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하나의 맥주라고 설명해 볼게요. 네. 맥주를 오픈했어요. 근데 컵을 따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 맥주가 거품이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게 태동기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품이 자리 잡고 올라가고 있는 단계다. 이게 꺼지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듭니다. 네. 그러면은 거품이 올라갈 때까지 주가의 상승, 그리고 리포트 같은 경우나 뉴스나 여러분들의 이제 관심 같은 게 막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은 같이 쫙 올라가는 그런 국면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게임 엔터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면요. 네. 엔터 부분에서는 이제 다방면으로 활용한 이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종목을 짚으면서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과 엔터주가 너무 좋았는데 뭐 주가가 좀 부담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년에 2022년에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게임주에서는 위메이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셨는데 다른 종목도 볼 종목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다른 종목을 좀 넘어가기 전에 이제 위메이드를 조금 더 파볼게요. 네, 위메이드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근거 분석으로 내년에 더 갈 수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일단은 뭐 화면을 보시면요. 처음에 이제 미르4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게 글로벌 흥행으로 시도를 해서 위메이드가 주가의 상승 탄력이 굉장히 컸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르4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게 글로벌적으로 상승했던 주요 원동력이 임금이 대체로 낮은 국가들의 흥행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금이 낮은 국가라고 하면은 GDP 성장률이 낮은 나라겠죠.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동남아 대표하는 나라 중에서 뭐 필리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흥국 중에서는 브라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순으로 해서 GDP가 낮은 나라로부터 다운로드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다운로드 수가 증가를 하는 시점이 정확히 9월에서 10월이었어요. 근데 그점부터 위메이드의 상승 탄력이 크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구간은 어떤 구간이죠? 다운로드 지금은 수가 좀 쉬죠. 네. 그렇죠. 다운로드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다운로드가 증가할 시에는 주가 상승 탄력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위메이드가 얘네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위메이드가 해결해야 될 난관이 있습니다. 네. 다운로드 수를 증가를 시키고 혹은 밑에 말씀드렸듯이 2022년까지 플랫폼 100개 라인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2022년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목표인데 플랫폼 100개 라인업을 목표를 할 시에는 네. 우리가 위메이드를 비교할 때 타사와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그 타사의 게임이 바로 엑시 인피니트인데요. 엑시 인피니트 게임이 1거래 대금이 21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수수료의 4%를 가져가고요. 1일 하루에 10억 정도의 이익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위메이드가 이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연도에 발표했던 이 100개의 그 게임을 플랫폼화를 만들면서 출시를 할 시에는 충분히 내년에 그 주가의 상승 탄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재 이 보고서나 리포트 쪽에서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시가총액 10조 원 정도도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부터 2배가 가능하겠죠. 오. 그럼 단순히 얘기해서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위메이드에서 장기 성장성을 봤을 때 네. 위메이드가 얘기한 대로 이번 연도에 플랫폼 100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100개가 가능했을 때 일매출도 10억이 가능하고요. 타사랑 비교했을 때도 충분히 시가총액 가치를 인정이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요. 거기에 맞게 베팅을 하시는 거고 아니다. 나는 이게 조금 불가능할 것 같다. 왜냐하면 불가능하는 이유를 하나 리스크를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정부에서 규제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규제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런 거죠. 태동기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어나자마자 움직이기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부모님들은 걱정이 돼서 하지 마라. 규제가 있잖아요. 네. 딱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장에서 관심 받기 시작하니까 규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와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지만 이 규제는 이 전반적인 산업의 사이클을 바꿀 수 없다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이게 리스크 보일 텐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규제가 과연 이 산업을 막을 수 있을까? 막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 베팅 안 하시는 거고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거는 전반적인 산업의 틀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플러스 위메이드가 가진 이 플랫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네. 얘네도 전반적인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위메이드가 플랫폼 이제 100개를 채우면 시총 10조를 달성하면서 지금 주가도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2배 더 성장이 가능하다. 이쪽에 의견의 무게를 둔다면 이제 위메이드 계속 좋게 보고 게임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규제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못 갈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위메이드에 관심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까요? 네. 그러면 김한철 연구원은 이 목표 달성이 되고 주가도 2배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쪽인 거예요? 네, 2배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추세적인 전반적인 상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좀 보고 말씀을 네, 그럼 드리면요. 얼마까지 오를 수 있는지 볼게요. 이게 현재 위메이드가 시가총액이 한 6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상승폭이 굉장히 컸죠. 근데 위에서 상승을 하고 나서 위에서 이제 규제될 리스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가 가진 흑철 버그라는 악재가 나오기 동시에 네. 다운로드 수가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남아에서 인기가 받기 시작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운로드 수가 굉장히 급증하고 그 다음에 매출도 같이 올라왔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쭉 상승폭을 가져가다가 여기서 이제 리스크가 터진 거죠. 네. 그와 동시에 다운로드 수가 급감을 하는 상태예요. 지금 추세는. 네. 근데 제가 보이는 가격적인 매력적인 측면은 이제 이런 하단 부분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에서의 다시 한번 위메이드가 플랫폼 그 화를 만들면서 게임 100개 이상을 계속 출시를 하면서 매출과액이 잡힌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 추세에 이런 전반적인 큰 추세의 틀을 가져가면서 우상향으로 내년에도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기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 100개 채우겠다고 했는데 진짜 굉장히 또 공격적인 행보 보이고 있잖아요. 인수합병도 많이 하고 있고. 맞습니다. 100개를 못 채우더라도 늘리는 거는 이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근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주가가 조정받을 때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을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구간에서는 바로 이렇게 성장하고 급등하기에는 모멘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운로드 수가 같이 개선이 돼야 된다는 부분도 네. 있고요. 그에 맞게 매출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정말 큰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은 상승이 불가능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저희가 목표가 이제 내년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좋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전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투자 포인트 믿는다고 하면은 베팅을 하는 거죠. 네, 위메이드 내년에 더 좋을 섹터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게임주 더 추가로 볼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게임주 중에서 이제 뭐 중소형주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게임주 중에서 솔직히 이 플랫폼 회사를 가진 기업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위메이드 밑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네. 플랫폼으로 100개 이상 출시한다고 그쵸. 했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기업이 뭐 NHN, 룸투코리아, 액션스퀘어 이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중소형 이런 종목들이 룸투코리아까지 많은데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등락폭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의 관심도 자체가 워낙 이 리포트 나오는 것도 보면은 다 위메이드 중심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대장격을 중심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워낙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이 추세적인 상승을 가져가는데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면 위메이드가 아닌 다른 게임 대장주를 보자 얘기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뭐 게임빌, 제가 굳이 얘기하면 게임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위메이드와 게임빌은 같은 플랫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플랫폼 성격을 가진 게임주만 보자. 혹은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크래프톤. 예. 그러니까 게임주와,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위메이드와 성격이 다른 성격이지만 매출과 이게 확실히 잡히고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큰 손들이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들로 보자. 왜냐하면 투자의 네. 전제는 잃지 않는 거기 때문이죠. 잃지 않고 또 넘어서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크래프톤을 김한철 연구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해 주셨었는데 계속해서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에도 좋을 종목으로.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크래프톤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그쵸. 과연 원 게임 하나로, 배틀그라운드 하나로 어떻게 이 사업의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었지만은 굉장히 지금 사업력 자체도 좋고요. 매출과 이익, 그다음에 해외 매출량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뭐 제가 그 저번 영상에서 모든 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쪽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크래프톤도 한번 차트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크래프톤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최근에 좀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런 박스권 구간에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여전히 추세 같은 경우에는 큰 틀로 봤을 때는 이런 상향 추세를 계속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봉이 별로 안 보이지만 주봉으로 볼게요. 네. 주봉으로 보는 그나마 잘 보이긴 하는데 여전히 추세는 이 상향 추세를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꾸준한 큰 손들 연기금 위주로 해서 매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특징을 봤을 때 게임주 중에서는 이제 위메이드, 게임빌, 크래프톤 이 세 개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메이드, 게임빌, 크래프톤. 게임주 중에서도 올해도 좋았지만 내년에도 좋을 종목을 좀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게임과 또 함께 좋았던 게 엔터잖아요. 네, 엔터주 내년에도 좋을 걸로. 네, 엔터주는 뭐 안 좋을 수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투자 포인트를 생각할 때 한 종목을 들고 왔어요. 네.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하이브에 대해 나오는 이 방탄소년단이 네, 과연 내년에도 돈을 벌어줄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엄청 많이 벌어줄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대답이 나오면은 이제 투자의 베팅을 관심을 가져보기 시작하는 주가는 거죠.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화면을 보시면은 이 7분의 남성분들이 네. 과연 우리가 정말 아낀 돈들을 베팅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저는 간단히 정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과 이익 잘 나오는 거 알고 있고 이들이 파급력이 굉장히 좋은 거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할 게 그 외에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과연 얼마나 더 확장할 수 있나. 그렇죠. 뭐 네. 크래프톤과 비교하면요, 이 원 게임이었잖아요. 크래프톤은. 그럼 원 아티스트, 즉 이 방탄소년단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냐. 무궁무진하겠죠. 이 메타버스
갔다가 열리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얘기했던 게 영화 그리고 드라마, 식음료 판매, NFT까지 진출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고점 부근에서 3자 배정까지 나온 뉴스가 나오면서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 즉 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좀 피벗 능력이 굉장히 높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사업에 대한 확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적으로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금 기업가 마인드가 좋다라고 좀 설명이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로 이제 하이브가 이제 내년 하반기에 NFT 포토카드를 만든다고 합니다. 상반기에는 이제 SMN 출시를 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역시 엔터주들은 어떤 사업의 확장성을 위해서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이 포토카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이 팬덤들이 그거를 만약에 활용하고 사업 구조로 만들어 갔을 때 고정 수익 그리고 그 나오는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충분히 사업용으로서 주가의 상승 탄력은 여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우리는 리스크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네. 리스크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엔터주가 우리는 리오프닝 관련주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콘서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맞습니다. 네. 오프라인 콘서트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미국에서 방탄소년단이 오프라인 콘서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무려 4일 만에 그 티켓 콘서트 판매 그 매출이 400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온라인 그 중계료 제외하고요. 네. 굿즈 판매 제외한 금액이 400억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오미크론이 나오고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면서 예를 들어 오프라인 콘서트가 제한이 된다고 하면은 악재가 아닌가. 그렇죠? 그쵸, 제한이 되면. 근데 또 어떻게 방법을 취해서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는 하겠지만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브가 주가 탄력으로 봤을 때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하이브의 주가 변동폭을 보시게 되면요.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에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와도 주가의 상승폭은 그냥 계속 우상향했어요. 네. 그렇죠? 전체적으로 네, 계속.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11월 말부터 이때 구간이었죠. 이때 구간에 이제 미국에서 첫 오프라인 콘서트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 탄력이나 시장에서 관심도를 봤을 때 이게 과연 리오프닝 관련주로 분류가 될 만한가? 이런 악재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이브는 뭐 기업 실적 좋고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하이브도 그런 측면에서 주가의 리스크도 크게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하이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런 구간, 이런 박스권 구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뭐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유메이드와 같이 여전히 이 우상향의 길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해 2021년 마무리하면서 좋았던 섹터, 게임, 엔터, 살펴보면서 이 섹터는 내년에 2022년에도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와 함께 또 유망한 종목도 이렇게 저희가 좀 추려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 좋았던 섹터 앞서서도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리오프닝 관련주는 이제 2021년에 사실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 안 좋았잖아요. 이 변이가 다시 터지고 하면서 뭐 위드 코로나도 사실 잘 안 됐고 그렇죠. 안 좋았어요. 항공주, 유통주를 좀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점검부터 해볼게요. 네,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 업종 차트를 먼저 살펴야 되는데 유통업종 차트를 봤을 때 파란색이 유통업종 차트입니다. 네. 코스피 대비해서 엄청나게 급락을 했죠. 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3%가 하락을 했어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12%였지만 한 3배 정도가 하락을 한 건데 근데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항공주나 유통 쪽을 같이 봐도요. 네. 이거는 우수창고는 항공 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똑같은 이제 하락폭을 나왔죠. 근데 이유는 뭐 코로나가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면서 당연히 항공주 쪽에서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업종 쪽에서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부분인데 이번 연도,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리스크가 나와도 견딜 수 있는
매출과 이익 체력이 됐다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이제는 괜찮다. 네, 이제는 괜찮을 거다. 이제는 어떤 악재가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마련되었다라는 부분의 전제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항공주, 유통주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항공주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항공주를 얘기를 하기엔 앞서서 제가 들고 온 종목을 투자 포인트를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뭐 PPT를 화면을 보고 얘기를 설명드릴 건데, 일단 항공주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LCC 즉 중소형 항공주 말고요. 저희는 대형 항공주 위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이 대형 항공주 중심에 이제 매출과 이익이 성장이 컸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항공주 생각하면 항상 그 매출 비중이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국내선, 그다음에 국제선 부분에서의 매출과 이익이 굉장히 컸잖아요. 여객항공. 그렇죠, 여객항공. 근데 지금 그 대한항공 중심으로 보면요. 사업부문 배출 비율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선, 국제선 부분에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굉장히 줄었고요. 네. 화물 비중이 차지하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물 부분이 괜찮아서 주가도 잘 버텨줬고 실적도 오히려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대한항공이나 이런 아시아나 즉 대형 항공사들이 주가의 하락의 요인이죠. 뭐 변이 바이러스 이런 부분에서 견딜 수 있는 매출 이익 체력이 됐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항공주들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주가의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이익 체력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네. 화면을 보시면 그 중심의 매출 이익 성장이라는 부분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운수창고 업종의 과도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네.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0%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과도한 하락을 한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에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고 가는 건 사실이지만 큰 손들 입장에서도 이런 과도한 하락의 업종을 최근에 리스크, 그러니까 매출에 이익에 리스크를 줄 만한 요소가 사라진 거를 감안하면은 쉽게 투자를 베팅할 수 있다는 거죠. 리스크도 크게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런 큰 손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다시 돌아가서 그럼 세 번째 재무적 리스크 해소됐다. 이건 방금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재무적 리스크를 한번 보고 갈게요. 네. 대한항공의 컨센서스입니다. 2018년으로부터 이제 2023년까지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2020년은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에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든 모습이 있어요. 네. 굉장히 줄어들었죠. 근데 2021년 12월을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10배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매출은 크게 오르진 않았죠. 네. 하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급증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화물 쪽에서의 매출 비중을 크게 늘린 부분이 이 신의 한 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2년, 2023년의 컨셉만 보더라도 매출과 이익은 여전합니다. 네. 굳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그럼 이거를 봤을 때 과연 대한항공 자체가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와도 이제 괜찮다. 흔들릴 수 있는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부분인데요. 항공 화물 시장의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이 바이러스나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냥 매출 비중의 80%가 차지하는 부분이 화물 부분이었는데 글로벌 병목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고 공급망이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럼 화물의 수요는 늘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호황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시각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도 좀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중국 항공사의 규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내년 1월부터 중국 항공사들, 즉 글로벌 시장에 화물을 주도하는 게 중국인데요. 항공사들의 규제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여객 그 비행기를 더 이상 화물로 교체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화물에서의 이제 그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행기의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에 맞게 다시 결국에는 화물 운임 지수가 반등한다는 겁니다. 최근엔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화물 운임 지수가 크게 반등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 화물 운임 지수의 특징, 즉 리드 타임이 짧은 부분에서의 크리스마스 직전에 크게 상승을 하는데요. 그 후에는 항상 운임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락하는 요인에서의 다시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중국 항공사의 규제라는 겁니다. 이게 1월부터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운임 지수의 반등을 가져갈 수 있다. 즉, 이 대한항공의 영업이익을 다시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게 따졌을 때는 대한항공이 더 이상 재무적 리스크는 없다라는
라는 전제가 깔리게 되는 거겠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면요. 네. 코로나가 발발한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잘 버텼습니다. 위에서 박스권을 계속 만들면서 큰 하락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찾는 거죠. 더 이상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는 거고요. 뭐가 있을까? 그쵸, 뭐가 있을까를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을 따졌을 때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글로벌 증시의 뭐 하락이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했을 때 내려온다면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주 중에 항공주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LCC, 대한항공 좀 대형주 중심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그동안 좀 운임 쪽 하락에 과도했고 대한항공이 이제 여객 쪽보다 화물 쪽 비중을 늘리면서 그 어떤 변이가 오더라도 이제 더 추가 하락을 이끌 모멘텀은 없고 이제 좀 주가가 이제 오를 일이 있을 거다라는 분석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종목도 일단 내년에 관심을 갖는 종목인데 주가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하락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전략을 말씀 주시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분석 봤을 때 박스권의 하단 부분에 왔을 때는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매수 기회 잘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항공주 살펴봤고요. 이제 유통주 중에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큰 종목이네요. 대형 유통주. 맞습니다. 네. 뭐 유통주라고 하면 여러 가지 기업이 많이 볼 수 있겠어요. 뭐 홈쇼핑 같은 관련주도 있을 수가 많죠, 있고요. 엄청 뭐 백화점도 될 수 있겠고요. 뭐 근데 리테일 등등 해서 많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유통 관련주 중에서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이제 이마트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제 이마트를 좀 얘기를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몇 가지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요. 이마트를 설명을 드릴 때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스타벅스 뺄 수 그렇죠. 없죠.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좋게 보는 이유가 네. 4분기부터 스타벅스 코리아가 연결 편입 효과로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분기부터 이제 스타벅스 매출량, 매출 이익이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될 시에는 이제 리포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이마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공격적인 M&A입니다. 제가 가장 좋게 보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네이버와 이마트와 지분 맞교환이 있었어요. 네. 이건 M&A는 아니지만 약 2,500억 원 정도의 규모의 맞교환을 실시를 했어요. 이를 통해서 이제 네이버의 이커머스를 활용해서 뭐 신선식품이라든지 명품, 패션, 뷰티 쪽으로 이제 판매할 수 있게 된 주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SSG 랜더스라고 바꾸게 되었잖아요. SK 와이번스에서 이름을 바꾸게 되었어요. 네, 야구팀이. 그렇죠. 네. 근데 이제 SK텔레콤으로부터 이제 랜더스 지분을 약 100%를 취득을 했고요. 이마트가. 근데 그거 금액은 1,350억 정도 됐습니다. 네.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좋게 보냐면요. 네. 일본의 한 기업이 있습니다. 라쿠텐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야구장 근처에 숙박시설, 놀이동산 이런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에 필요한 이런 그 종합적인 쇼핑몰을 다 만들었습니다. 테마파크를 만들었죠. 네. 근데 그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야구장에 경기가 없어도 그 가서 주변에 거기서 뭐 먹고 놀고 쇼핑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사람은 생길 거고요. 그러면 그 중심으로 해서 번화가가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번화가의 중심인 이제 라쿠텐이라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이게 미래지향적이면서 이 사업 확장성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좋네요. 실로 이번에 이제 인수를 네. 하면서 얘기한 말이 있는데 네. 우리는 다른 야구장과 다른 야구장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여러 가지 투자자들이 뉴스나 아니면 뭐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게 라쿠텐을 벤치마킹 한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야구장 가고 싶네요. 가본 지 오래됐는데, 이 잘 돼서 또 이제 코로나도 많이 잠잠해져서 관중이 가서 볼 수 있는 경기도 참 많아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마트 주가뿐만 아니라 우리한테도 참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뭐 야구 보러 갔는데 옆에 숙박시설이 있고 놀이동산이 있고 하면은 더 굉장히 좋죠. 좋죠.
또 이마트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약간 투자 포인트의 세 번째 포인트였다고 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M&A를 시작한 게 W 컨셉이라는 것을 인수를 했어요. 혹시 W 컨셉 아시나요? 들어본 것 같은데 뭐 하는 회사죠? 이게 이제 2030 여성 고객 선호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회원 수가 470만 명 정도를 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인수를 통해서 소비자 MZ 세대를 확보를 한 게 된 거죠. 의류 회사예요? 그렇죠, 의류 회사입니다. 그렇죠.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쇼핑몰 회사인데요. 거기를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제 전반적인 이 소비자 확보에 나선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마트가 이런 사업 구조를 가려고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쿠텐을 벤치마킹해서 이런 만들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행보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수 작업을 통해서. 예.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야구장을 통해서 그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소비자를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W 컨셉을 통해서 2030 세대 여성분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는 또 인수를 통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베이 코리아 인수입니다. 쇼핑까지. 그렇죠. 네. 이제 전자상거래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3조 원 정도에서 인수를 합니다. 지분율 80%를 취득을 했고요. 이렇게 했을 시에는 이런 소비자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전자상거래 업체 2위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한 번에. 네. 근데 이마트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잖아요. 우리가 가서 쇼핑하고 물건들 사고 하는 오프라인 매장인데 인수를 통해서 한 번에 오프라인과 전자상거래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면 측에서 굉장히 이 피벗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쓱닷컴 상장일 수 있겠죠. 쓱 그렇죠. 상장하죠.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취득, 그다음 부동산 매각으로 M&A를 했잖아요. 그럼 돈이 필요하죠. 돈을 어떻게 가져오죠? 상장해서. 상장을 해서 돈은 자금을 막 땡깁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겠죠. 이런 완벽한 구조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부터 해서 내년부터 해서 이커머스 시장에서 IPO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마켓컬리나 CJ 올리브영부터 시작해서 오아시스도 하반기에는 있고. 맞습니다. 네, 네. 하반기에는 쓱닷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쓱닷컴 자체가 이마트 시가총액 플러스 신세계보다 높아요. 약 1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마트나 신세계 부분에서의 자금을 확 끌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를 통해서 이 정용준 부회장의 결단력과 이제 피벗 능력을 제가 굉장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주가의 프리미엄에 붙을까에 대한 의문은 이제 주가를 보면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트를 먼저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주가는 뭐 요즘에 그렇게 핫한 주가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유통업종의 차트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전제가 깔리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우리 내년에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IPO가 되고 나오면서 이쪽 부분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가 깔리게 되는 거죠. 이제 월봉을 보시게 되면요. 밑에서부터 추세적인 상승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 추세가 좀 꺾이긴 했지만 저는 이 추세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지수적인 측면에서 하락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이커머스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IPO 상장이 온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마트에 대한 보고서나 평판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지금 구간으로부터 담아가도 괜찮은 구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하이브나 뭐 다른 종목들은 좀 내려오면 다음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은 좀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마트가 엄청난 거를 또 많이 준비를 하고 있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진짜 내년에 사업이나 이런 주가도 좀 기대가 되는 구간입니다. 진짜 사업을 다방면으로 펼치고 있는데 뭐 와인 사업 이쪽도 엄청 확장하고 있잖아요, 이마트가. 맞습니다. 뭐 이마트 가면은 와인 코너를 안 가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뭐 클럽 그 어플 이런 것도 따로 있고 맞습니다. 엄청 또 좋은 와인을 뭐 많이 싸게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식음료 쪽만 신경을 쓰는 줄 알았는데 그 외에도 진짜 다방면의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좀 확장성이 될 것 같고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거로 맞습니다.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뭐 안 좋았지만 이제 2022년에 좋아질 섹터, 업종까지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뭐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들어볼 얘기 없을까요?
일단은 뭐 리오프닝 관련주를 정리를 하자면요. 네. 이번 연도에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의류나 엔터 쪽에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굉장히 좋았지만 뭐 항공이나 이 유통 쪽에는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부분인데 안 좋았던 이유를 살펴보면 당연히 코로나가 있겠죠. 근데 코로나라는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된 구간이 이번 연도에 완성이 됐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굉장히 소외가 되었지만은 네. 이제부터는 이런 강력한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한철 연구원과 올해 좋았지만 내년에 더 좋을, 올해 좀 별로 안 좋았지만 내년에 또 좋아질 종목과 업종 그리고 섹터까지 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